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쇠함을 살갗으로 느끼며 이제는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훌쩍 넘은 아버지, 완연히 70대 중반으로 접어든 어머니의 딸로서 노후 생활이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기억력은 더 없어지는 것이 하루하루 갈수록 표시가 납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세월의 언덕에서 황혼의 삶을 이어가는 부모들은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어 미안하다. 놀고 있어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지만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식들은 드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다지 늘지 않아 알고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요즘은 60 청춘이라는 말도 있지만 젊을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다 늙으신 부모들은 환갑을 넘기는 순간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평생 일만 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늙고 병들어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합니다. 결국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 잘 챙겨드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해가 되기 싫어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떠밀려 갑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부모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합니다. 주민등록 또한 요양원으로 옮겨왔지만 우편물이 오면 내 집에다 가져다 두시라고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집 텃밭에 풀도 뽑아주고 기초연금도 타러 가야 한다며 당신들은 할 일이 많아 바쁘다고 하십니다. 오늘 내일 가야 한다며 작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복도를 서성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거처는 요양원입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감싸기 바쁘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긴 후 본인 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전화 연락조차 두절인 자식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남겨진 보증금 욕심으로 형제들끼리 아귀다툼도 벌입니다. 각종 할부금과 전화도 부모님 앞으로 돼 있지만 자식이 나 몰라라 해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부모를 신용불량자로 만듭니다. 참 좋은 우리나라 복지를 악용합니다. 정작 누구를 위한 복지이기에 인생 말년에 자식의 이용물이 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한 어르신은 빨간 고추 따서 햇볕에 말려서 이 자식, 저 자식에게 보내줘야 할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한 평 남짓한 관 속에 묻히는 순간까지 아들아, 내 딸들아 미안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무엇이 자식에게 그토록 미안할까? 많은 돈, 번듯한 건물이라도 남겨주지 못한 못난 부모가 돼서 미안하다고 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뿐 아니라 미래의 나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피해가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삶의 애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용 옆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굳은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처음엔 마음이 무겁지만 이내 팍팍한 현실에 부딪혀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맙니다. 부모는 자녀가 걱정할까봐 마음과 다른 말을 합니다. 자식은 알면서도 현재 상황에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사소한 얘기라도 전화로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자식들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늘같이 크고 높지만 받는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 미련 없이 가시게 하는 것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은 할머니의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치매 환자들이 자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출산한 딸에게는 미역국을 끓여서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처럼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딸 아들 내외가 나를 보러 안 오지 않을까, 나를 영영 잊는 건 아닐까 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상과 단절된다고 합니다. 자주 오겠다는 자식들은 연락조차 없고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며 자식들만 기다립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말로는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들 자녀에게 간호사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전화라도 하면 부모가 죽으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약한 치아 때문에 떡이나 포도 같은 과일은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자녀분들에게 간식류를 극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드신다며 제한한 간식을 기어코 보낸다고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인가 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금 더 부모를 들여다보고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부단히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글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애환이 담긴 글입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지를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한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 세대 차이가 난다.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온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 인체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누구인가에게 의지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한다. 나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한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한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된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옛말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는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글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애비야, 나 3만 원만 주고 갈 수 있겠니? 없어요.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어온 소주를 오늘은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부자 간의 대화를 듣다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보았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입히고 저 오늘 동창 계모임도 있어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5만 원 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뱃값이, 차값이, 대포값이 어쩌니 하는 남편 지갑을 빼앗아 차비만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베란다에 기대 밖을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분들도 오랜만에 대접해드리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선뜻 받을 수 없었다. 너네 살기도 넉넉치 않은데 괜찮다? 애들 맛있는 거 사주거라. 며느리는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돈을 탁자에 놓아드리고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씻지도 않고 노는 애들을 보고 왜 애들 좀 씻기지 이렇게 더럽냐? 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은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하던 애들이 거지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어 고함을 쳤다. 여편 내가 하루 종일 뭐 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놔.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눈에 핏줄기가 서서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뭐해요? 당신이 아버지께 돈 3만 원도 냉정하게 거절하는데 우리 애들도 우리가 늙어서 3만 원 달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라고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은 최면에서 풀린 듯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서 오거라. 회사 일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구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무정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노년 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과 부모가 내미는 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주면서 애벌레가 성충으로 크도록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껍질만 남은 곤충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부모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늙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푼 용돈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내미는 손이 보기가 싫은 것이죠.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에 부모는 섬으로 주었건만 자식은 부모에게 호불호 주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대이시니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 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정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삶의 지혜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너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품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네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거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 통화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